천하의 그 이름을 떨친 지략가 제갈량. 그는 백만 조조군을 불태운 방망파 전투, 그리고 오장원에서조차 사마이를 떨게 한 인물로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영광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후회와 비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스스로 뿌린 한 줌의 실수가 훗날 촉한의 멸망을 불러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잘 몰랐던 제갈량이 평생 가슴에 품은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벌 위에 집착한 이유, 그리고 운명을 바꾼 그 결정들까지. 역사는 승리의 기록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남은 상처와 후회 또한 이야기의 일부죠. 자,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함께 이 드라마 같은 역사의 진실을 만나봅시다. 첫 번째 실수, 벌 위에 사로잡힌 집착. 꿈이 되어 불타다 천하의 책사로 불리던 제갈량. 그 이름은 지혜와 충성, 그리고 헌신의 상징으로 삼국지 역사에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유비와 후주 유선을 위해 바쳤고 오직 하나의 꿈을 품었습니다. 한실 부흥과 위나라 토벌. 하지만 바로 그 꿈이 그의 인생을 묶어버린 사슬이 되었습니다. 끝없는 집착은 결국 제갈량 자신을 갉아먹었고 촉한의 운명마저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용중롱동의 초가집에 숨어 세상을 관망했습니다. 그곳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용중대체, 제간홍중도 있어 유비에게 천하 삼분지계를 제시하며 위를 멸하고 한실을 되살리겠다는 원대한 비전이었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벌이라는 단어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유비가 세상을 떠나자 어린 후주 유선을 받들며 제갈량은 나라의 모든 것을 짊어졌습니다. 그는 정치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 탁월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나 하나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위나라를 정벌하리라. 228년부터 234년까지 제갈량은 무려 6번의 북벌배기를 감행했습니다. 그는 나라의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고 직접 병참과 전략, 심지어 병사들의 식량까지 세세히 챙겼습니다. 첫 출정에서는 100만 위군을 불태운 방망파의 불길로 세상을 놀라게 했지만 그 불길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촉한의 인구는 100만이 채 되지 않았고 위나라는 그 4배가 넘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백성은 굶주렸고 병사는 지쳐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의무이자 사명, 그의 존재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6번째 북벌, 오장원. 그는 이미 병약해 있었지만 끝내 지위를 놓지 않았습니다. 병상에서도 지도를 펴고 서신을 쓰며 마지막 전략을 세웠죠. 그러나 하늘은 그에게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234년 그는 오장원의 천막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54세, 그의 죽음은 곧 한실 부흥의 꿈이 완전히 꺼진 순간이었습니다. 역사는 냉정합니다. 제갈량은 그 누구보다 현명했지만 그의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이성보다 이상을 앞세운 집착이었습니다. 그가 조금만 멈췄더라면,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촉한은 더 오래 버틸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제자 강유가 스승의 뜻을 이어 9번 더 북벌을 시도했지만 결국 촉한은 263년에 멸망했습니다. 진심으로 헌신하되 죽음으로 마감하리라. 그의 마지막 유언처럼 제갈량은 끝까지 충성했지만 그 충성이 곧 그의 비극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수, 인재양성의 빈틈, 그리고 너무도 가혹했던 결정 제갈량. 그는 시대를 초월한 지략가이자 촉한을 지탱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나는 천재성 뒤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 품었던 두 번째 후의 인재를 키우지 못한 아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버리파 때의 집념이 그를 전쟁으로 몰아넣었다면 인재 양성의 실패는 촉한의 운명을 갉아먹은 조용한 비극이었습니다. 유비가 세상을 떠난 뒤 촉한은 약했습니다. 인구는 100만도 되지 않았고 위나라는 그 4배의 힘을 가졌죠. 예전에는 오호 대장, 관우, 장비, 조운, 마초, 황충, 그들이 있었기에 제갈량은 전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잔혹했습니다. 한 명 또 한 명이 전장을 떠났고 촉한의 깃발은 점점 낮아졌습니다. 남은 건 제갈량 혼자였습니다. 그는 병참과 외교, 전쟁까지 모든 것을 떠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음 세대를 이끌 인재를 길러야 하는 임무도 그의 몫이었습니다. 그가 믿은 사람은 2명 마소, 그리고 강유. 강유는 젊고 총명했지만 아직 미숙했습니다. 제갈량은 그래서 마속에게 더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는 말 잘하고 생각이 깊고 논리에 강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갈량이 가장 아끼던 제자였죠. 하지만 마속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지나쳐 현실을 보지 못한다는 것. 유비는 임종 직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속은 말은 잘하지만 실제로는 믿을 수 없는 인물이다. 조심하라. 그러나 제갈량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번의 실전 경험이 마속을 바꿀 이라 믿었습니다. 228년 첫 번째 북벌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갈량은 중대한 임무를 마속에게 맡깁니다. 가정 가이딩을 사수하라. 그곳은 북벌의 생명줄이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요충지였습니다. 하지만 마속은 스승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는 평지에 진을 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물길은 끊기고 보급은 막혔습니다. 그리고 곧 위나라의 장군 장합한이 그를 포위했습니다. 전쟁의 신이라 불리던 제갈량도 그 순간만큼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첫 북벌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제갈량은 눈을 감고 침묵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실패는 전쟁의 실패가 아니라 믿음의 실패였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냉정해야 했습니다. 군법은 군법이다. 그는 스스로 내린 명령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를 군법에 따라 처형한 것입니다. 그날 그는 병사들 앞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칼날이 떨어지던 순간 그가 고개를 돌리며 흘린 눈물만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속을 벤 것은 내 팔을 자른 것과 같다. 하지만 군법을 어길 수는 없었다. 그의 선택은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갈량은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강유 한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를 떠받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무게였죠. 위나라에는 사마의 장압, 장료 같은 명장이 즐비했고 오나라에는 육손과 주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촉한에는 더 이상 그런 인물이 없었습니다. 제갈량이 모든 것을 홀로 떠안았고 그의 후계자들은 자라기 전에 이미 짓눌려 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오장원에서 병들어 누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 마속을 살려두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살리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그를 살리면 100만군의 질서가 무너진다. 그 말 속에는 스승의 후회와 장군의 고독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도 완벽하려 했고 그 완벽함이 오히려 나라를 병들게 했습니다. 마속의 죽음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갈량 자신에게 내린 형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촉한은 서서히 무너졌고 강유가 그 뜻을 이어 9번의 북벌을 시도했지만 결국 역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갈량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을 겁니다. 내가 조금만 덜 냉정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 그러나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전쟁터의 바람만이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실수, 의심이 만든 비극, 마지막 기둥의 상실 제갈량, 와룡화이라 불리던 그 이름. 그는 지혜와 충성의 화신이었고 촉한을 위해 헌신한 전략의 거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는 결코 치유되지 않은 상처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위연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비극이죠. 위연은 177년에 태어나 234년에 죽은 촉한에서 5호 대장 5후 다장 이후 남아있던 몇 안 되는 명장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뛰어난 전공을 세웠고 유비 시절부터 익주의를 함께 개척하며 촉한을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그는 제갈량 바로 아래에 진서 대장군 진시다장군에 임명되었고 남정 훈안쟁 후에 자귀를 받았죠. 즉 그는 촉한에서 제갈량 다음 가는 실력자이자 중심인물이었습니다. 전장에서 위연은 맹호처럼 돌진하는 장수가 되었습니다. 맹렬하고 과감하며 언제나 선봉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질은 강했고 때로는 제갈량의 신중한 스타일과 충돌했습니다. 위연은 자신만의 전략을 주장하였고 때로는 파격적인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초기에 위연이 한중 도중 유비에 투항했을 때부터 그는 강한 인상을 남겼지만 동시에 주변의 경계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갈량은 이런 위연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위연은 장수임과 동시에 반역할 자질이 있다. 이 발언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연은 여러 번 돌파 전략 혹은 독창적인 전술을 제안했지만 제갈량은 그 대부분을 거절하거나 조정했습니다. 가령 차오고치을 거쳐 장안을 급습하겠다는 위연의 과감한 전략은 매력적이었지만 제갈량에게는 과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는 안정적이고 확실한 길을 택했고 그의 눈에는 위연의 과감함이 때론 도박처럼 보였을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위연이 눈빛을 불태우며 열정적으로 계획을 전하고
그 앞에 앉은 제갈량은 냉정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그를 바라봅니다. 제갈량은 위원을 믿고 싶었지만 그 마음 한편에는 항상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의심하면 쓰지 말라, 썼다면 의심하지 말라 라는 인사술의 금원처럼 제갈량은 그 두 극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결국 이 의심은 비극이 되었습니다. 위원은 북벌 때마다 선봉에 섰고 많은 전공을 세웠지만 그 공로는 자주 묵살되거나 제갈량의 판단 하에서 축소되곤 했습니다. 그의 의견은 무시되었고 그의 전략은 번번이 배제되었습니다. 점점 위원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최후의 비극은 234년 제갈량이 오장원에서 병을 앓고 있던 시점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장수를 오래 보지 못할 걸 알았고 촉한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그는 위연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생전에 그는 가까운 보좌관인 양에게 은밀한 명령을 남겼습니다. 그 명령에는 후퇴 명령을 어길 경우 위연을 처단하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제갈량이 위연의 기지를 꿰뚫어 본 결과였습니다. 그는 위연이 전쟁이 아직 덜 끝났을 때 물러나라는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제갈량이 사망하자 촉한군은 계획대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위연은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아직 싸울 수 있다 믿었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장수들과 양인은 이를 배반이라 보았고 명령에 따라 위연을 추격했습니다. 짧은 전투 끝에 위연은 마대마다에 의해 칼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나이 57세. 위연의 죽음은 단순한 장수의 퇴락이 아니라 촉한의 마지막 희망 하나가 꺼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전장 한가운데 눈을 떴지만 말을 잇지 못한 위연이 쓰러지고 그를 바라보는 제갈량의 마음은 존경과 미움, 후회가 뒤섞였을 겁니다. 위연은 권력투쟁 때문에 반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방식으로 기여하고 싶었을 뿐이며 믿음을 갈구했을 뿐입니다. 한편 제갈량은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된 상태였지만 그의 마지막 의지는 위연의 운명을 규정했습니다. 그는 위연의 재능을 후회했지만 그 의심을 선택한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그 의심이 결국 위연을 죽였고 촉한은 또 하나의 기둥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만약 그가 위연을 믿었다면, 만약 위연의 전략을 받아들였다면 그 질문은 결국 답이 없습니다. 단지 남는 것은 제갈량의 마음속 깊은 후회와 촉한의 운명을 비극으로 몰고 간 의심의 그림자뿐입니다. 네 번째 실수, 마속을 베다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끄는 한 칼, 그리고 촉한의 꿈이 무너진 날 제갈량. 세상은 그를 와룡이라 불렀다. 하늘의 뜻을 읽는 지혜로운 자, 위기에 빠진 촉한의 혼이었다. 그의 일생은 찬란했지만 그 찬란함 속에는 피로 쓴 한 줄의 비극이 숨어 있었다. 그가 평생 가슴에 묻고 간 가장 깊은 상처, 바로 마속을 베어야 했던 날이다. 때는 서기 228년. 제갈량은 북벌을 시작하며 장안으로 진격해 위나라를 무너뜨리고 한실의 부흥을 꿈꾸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촉한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다. 오호대장이 세상을 떠나고 인구는 100만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제갈량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남은 것은 사람, 인재뿐이었다. 그 중에서도 그가 가장 아꼈던 이는 제자 마속이었다. 마속은 경주 명문가 출신으로 총명하고 말재주가 뛰어났다. 전략과 이론에 밝았고 제갈량은 그를 늘 곁에 두고 병법을 논했다. 하지만 그에겐致命적인 약점이 있었다. 바로 자만심이었다. 현장을 모른 채 머리로만 싸움을 계산했다. 유비가 죽기 전에도 경고했다. 마속은 말은 잘하지만 실전엔 약하오. 그를 너무 믿지 마시오. 제갈량은 알았다. 하지만 스승으로서 아버지처럼 제자를 믿고 싶었다. 그 믿음이 결국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 첫 번째 북벌, 나정가에. 그는 마속에게 성을 맡겼다. 전략상 중요한 요충지였다. 그러나 마속은 명령을 어겼다. 평지에 진을 치지 않고 스스로 산 위로 올라갔다. 물길이 끊겼고 병사들은 갈증과 혼란에 빠졌다. 결국 위군에게 포위당해 패배했다. 그 한 번의 실수가 제갈량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렸다. 그 소식을 들은 제갈량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고 얼굴은 창백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은 그 다음이었다. 군법은 군법이다. 제갈량은 눈물을 삼키며 마속의 참수를 명했다. 법 앞에서 감정은 없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날 칼이 내려질 때 그는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떨어졌다. 그는 훗날
측근인 향영에게 말했다. 마속을 베는 것은 내 팔 하나를 자르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군유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그 말은 이성의 변명이 아니라 마음의 절규였다. 그날의 제갈량은 한 나라의 재상이기 전에 한 사람의 스승이었다. 그의 눈앞에 쓰러진 제자는 아직 젊었고 열정으로 가득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게 하기엔 너무나 아까운 재능이었다. 그러나 제갈량은 돌아갈 수 없었다. 그는 알았다. 만약 제자를 용서한다면 군의 기강은 무너지고 나라의 운명마저 흔들릴 것이다. 그는 국가를 택했고 그 선택이 그의 영혼을 찢었다. 역사는 냉정하다. 마속의 죽음 이후 촉한에는 그의 자리를 대신할 재능이 없었다. 위에는 사마이가 있었고 오에는 육손이 있었지만 촉에는 더 이상 마속 같은 인재가 없었다. 만약 그를 살려두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 그 누구도 모른다. 하지만 후세 사람들은 늘 말한다. 그날 제갈량이 조금만 더 인간적이었다면 촉한의 운명은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이후 제갈량은 마속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엔 늘 그날의 칼날이 남아있었다. 밤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고 한다. 마소가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천하를 뒤흔든 와룡의 가슴 속에 남은 마지막 울음이었다. 오장원의 별이 하나둘 사라지던 그 밤, 병상에 누운 제갈량은 긴 세월을 되돌아보았을 것이다. 그의 흐릿한 시야 속에는 무엇이 보였을까? 수많은 전장에서의 승리, 찬란한 명성, 아니면 힘없이 무너져가는 촉한의 그림자였을까? 그는 출사표에 이렇게 썼다. 몸이 다하는 날까지 나라를 위해 힘쓰겠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끝의 신호였다. 그가 세운 이상은 함께 사라졌고 촉한의 마지막 불빛도 함께 꺼져버렸다. 제갈량은 무능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문제는 너무 완벽하려 했던 데 있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이상만을 믿었다. 나라의 운명보다 한간의 부흥이라는 자신의 꿈을 더 크게 안고 있었다. 그러나 한 제국은 한 사람의 의지로만 세워지지 않는다. 그의 열정은 결국 나라를 태워버린 불꽃이 되었다. 유선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이미 제갈량 시대에 생긴 균열이 촉한을 무너뜨렸다. 그의 지나친 이상 그리고 끊임없는 북벌이 남긴 상처가 나라를 지치게 했다. 그가 남긴 유산은 찬란한 승리의 기록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도 인간일 뿐이라는 슬픈 교훈이었다. 제갈량은 평생 한을 품었다. 그 한은 미완의 꿈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지키려던 나라가 결국 자신의 손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을, 마음을, 그리고 현실을 잃었다. 촉이 멸망하고 익주의 백성들이 위나라의 군기에 끌려가던 그날, 어쩌면 제갈량의 혼은 저 하늘 어딘가에서 조용히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한 일들은 정말 옳았던가? 그 질문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저 시간 속에서 천천히 메마른 메아리처럼 사라질 뿐이다. 후세는 그를 영웅이라 부르지만 그의 내면에는 끝내 사라지지 않는 후회와 외로움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묻는다. 만약 그가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촉한의 운명은 달라졌을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